이렇게 거대한 물을 헤쳐서 발견한 이런 육지는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곳이었을까요? 그래서 실제 사람들은 발견한 그 육지에 있는 모든 자연물들, 나무, 돌, 그 중에서 어떤 것도 소홀히 하지 않고 굉장히 귀한 어떤 존재로 여겼습니다. 실제 이들에게 자연은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존중하고 공존해야 될 대상이었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 뒤에는 진열장이 서 있는 모습 보이실 텐데요. 저희가 마치 큰 바다, 태평양 바다 위에 떠 있는 여러 섬들을 하나하나의 진열장으로 좀 저희가 다르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독특하게 진열장 한 면을 저희가 실제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어떤 식물들을 모티프로 해서 뒷면을 저희가 프린팅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각각의 이 공간을 바로 2부, 삶이 깃든 터전으로서의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제 지금 보는 이 2부는 멜라네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중에서도 가장 면적이 크고 인구도 많고 그리고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곳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로 이곳에서는 파푸아뉴기니를 비롯하여 솔로몬 제도, 바누아투, 그리고 누벨칼레도니, 그리고 피지 섬에 이르기까지 여러 지역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멜라네시아 지역은 중요하게 자신들의 조상에 관한 이 존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조상에 관한 이들의 어떤 신념, 가치는 이들의 현재 삶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면 마을의 가장 중요한 마을의 중심에는 굉장히 거대한 집을 지어서 우리는 이 집을 의식의 집 혹은 남자들의 집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마을의 중요한 여러 의논, 회의를 한다거나 성년식을 진행한다거나 혹은 그 밖에 중요한 어떤 조상을 모시는 의례들을 이곳에서 치루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름이 남자들의 집이었을까 싶은데 이곳은 성년식을 치룬 이후에 남자 성인이 아니라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은 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인가? 일설에는 이곳은 바로 이 집 자체가 시족 여성 조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연의 여러 조화를 위해서 이 거대한 여성을 상징하는 집에 남성이 들어가서 남녀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집을 토대로 해서 이들의 조상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 시족, 설화에 관한 이야기들이 2부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여러 전시품을 직접 감상하시면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들에게 조상이라는 존재는 곧 세상을 창조한 힘이기도 하고 그들이 지금 바다를 건너 이 육지까지 와서 정착을 하여 자신들의 사회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때로 이런 조상들에 관한 신화는 단순히 인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악어의 모습, 혹은 독수리의 모습, 혹은 여러 자연인물의 모습으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여러 자연 형상은 정체성을 탐구하는 차원의 이런 조각물을 만들기도 했고요. 대표적인 것들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좀 재미난 어떤 형상이 하나 보일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의식의 집, 남자들의 집이란 거대한 집에 그 지붕을 장식했던 용마루 조각인데요. 보시면 앞모습은 가면같이 보이는 어떤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머리 꼭대기에 보면 새의 모습을 한 새 부리가 담겨 있는 독수리 형상 같기도 한 새 조각이 보이고요. 그 뒷부분으로는 악어 형상도 같이 보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모두 합쳐서 마을 중심에 있는 지붕 위에 꽂혀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는 이러한 조상, 그 에너지, 영적인 힘을 불러오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됐던 거죠. 일종의 좀 안테나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인간 혹은 동물, 여러 가지 이런 창조신의 이야기를 보고 그 조상이 직접 자신들을 찾아올 수 있도록 일종의 하나의 신호를 보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상들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된 그 조각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집에서 여러 아까 의식을 치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재미난 유물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아래 보이시는 굉장히 독특한 문신을 한 것 같기도 한 사람 형상이 보이는 의자 같기도 하고 뭔가 받침대 같은 이런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회의를 할 때 연설대로 사용한 아주 재미있는 전시품입니다. 여기 있는 바닥에 있는 이 판판한 곳에
일종의 말할 때마다 일정한 리듬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회의를 할 때 나뭇가지를 이렇게 짚고선 자신이 말할 때마다 툭툭 치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달한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내용을 이해하고 함께 그에 대해 뭐 논의를 한다거나 찬성하면서 회의를 통과시키는 거죠. 이런 일종의 연설 때는 사람들의 어떤 함께 모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어린 소년들은 이런 연설 때를 사용하는 법을 따로 배우면서 또 성인이 되어갔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조상들의 이런 이야기를 담은 또 다른 조각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듯이 동물의 형상, 인간의 형상 이런 것들이 모두 어우러진 굉장히 독특한 모습의 이런 조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보시기에도 악어의 조각이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조각 형상이 하나 보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 전시에서는 여러분들께 직접 질문을 던지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그런 질문 내용을 바닥에 좀 몇 가지 붙여 놓았는데요. 여기도 질문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조각인가요? 혹은 이야기인가요?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악어, 동물을 묘사한 하나의 조각에 지나지 않겠지만, 오세아니아의 여러 실제 그런 부족들의, 특히 악어를 조상신으로 생각하는 이 부족들에게는 이 조각을 보는 순간 자신들의 조상신,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담은 신화 이야기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여러 이 신화에 의하면 이 시족설화 중에는 이 악어 하나가 꼬리를 탁 내리치자 밑에 있는 땅이 위로 솟구쳐 올라서 섬이 되었다. 그리고 그 섬이 결국 그들의 살고 있는 터전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는 그 악어가 꼬리를 내리친 그 악어의 존재야말로 자신들이 현재 터전을 삼고 있는 이곳을 만든 하나의 창조신이자 조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오세아니아 사람들이 담은 여러 가지 이야기는 굉장히 다채로운 방법의 조각으로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카소나 혹은 마티스 혹은 고갱, 이러한 사람들은 대표적인 오세아니아 작품을 수집하던 수집가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것에서 받은 여러 창의적인 그런 여러 영감의 원천들이 그들의 예술성을 또 한층 발전시키는 또 중요한 하나의 또 토대를 제공했다고도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보는 모든 동물 혹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은 형상들에는 그들만의 여러 가지 스토리가 담겼다는 걸 생각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제 옆에도 굉장히 독특한 모양의 벽에 붙여 있는 유물이 있고, 바닥에 놓여 있는 목침, 베개가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 베개를 자세히 보면 이 목침의 양편으로는 악어 머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꿈을 자면서도 이 베개를 베고 자는 동안 꿈속에서 자신들의 조상신, 즉 악어를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이야기를 제공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벽에 보이는 저것은 과연 뭐에 쓰는 물건인가 싶으실 텐데요. 위에 천장 같은 데 걸어놓던 하나의 갈고리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뭔가 물건을 걸어놓는 갈고리 같으면 그냥 S자 모양 하나, 아니면 거대한 그냥 고리 모양 하나만 툭 걸어놔도 그냥 그 용도를 다 했을 텐데, 오세아니아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 않죠. 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굉장히 여러 가지 재밌는 표정들을 담아서 조각을 만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랫부분에는 이렇게 뭔가를 걸 수 있는 갈고리 양식들이 보이고요. 저곳에는 일종의 여러 가지를 담아놓은 보관 가방을 걸어 두었습니다. 이 가방 안에는 아마 음식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음식들은 때로는 조상에게 봉헌, 바치는 것이기도 했었고, 혹은 자신들이 또 먹어야 될 음식들을 담아서 걸어놓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원이 되는 조상들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음식을 보호하는 또 용도로도 쓰였죠. 그럼 지금부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을 닮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공동체와 공동체 간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바다라는 공간에 있는 섬들이 굉장히 고립되고 그리고 뭔가 소통되지 않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실제 이 태평양에 있는, 특히 오세아니아에 있는 이 수많은 섬들은 각각 서로 다른 섬들과 교류하고 또 새로운 섬을 발견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화를 또 전파시키고 이어가고, 이 섬과 섬을 교류하고 매개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바로 바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단절된 어떤 장벽이 아니라 서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망이었던 셈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섬과 섬,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교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긍정적인 방법으로는 서로 화폐를 교환하고 물건을 주고받고 하는 교역 형태로 이루어졌을 거고요. 갈등의 방법, 부정적인 방법으로는 전쟁이라고 하는 서로 간의 갈등을 통해서도 또 어떤 교류를 이어갔을 것입니다. 우선 저는 이 전제하에 첫 번째 재미난 유물을 또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지금 제 앞에는 여러 식물성 섬유로 짠 바닥에 큰 천들이 있고 그 위에 아주 매끈한 돌 3개가 놓여 있습니다. 이 돌은 돼지 기름을 발라서 굉장히 아주 또 매끈해 보이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요. 그리고 그 위에는 작은 조개를 하나하나 이어 붙여서 아주 거대한 조개의 한 끈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러 식물성 섬유, 천, 그리고 이런 갈돌, 그리고 조개, 이 각각이 모두 굉장히 중요한 화폐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폐를 한 번에 모아놓은 이 거대한 유물도 역시 화폐입니다. 이걸 한 번에 화폐라고 하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주고받고 이걸로 뭘 샀단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 이 화폐는 거의 부족과 부족 간, 오늘날 치면 거의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교류를 완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녔던 화폐입니다. 제탈릭이라도 불리는 이 화폐는 사실 이제 맨 처음 이 어떤 의식을 통해서 어떤 전달을 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 서로의 일정한 교류, 의식을 행하고 그래서 그 부족이 서로를 더 믿고 신뢰하는 관계로 가치를 주고받는데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던 겁니다. 좀 재미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설치할 때 됐을 때 깨브랑리 박물관의 관계자가 이 유물을 전시하기 위해서 저에게 거대한 큰 바나나 잎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바나나 잎을 어떻게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좀 그거는 어렵다 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원래 이렇게 바치는 의식에 바닥에 아주 거대한 바나나 잎을 정갈하게 깔아놓고 그 위에 이 물건을 올리고 그것을 서로에게 봉헌하듯이 예를 갖춰서 그것을 서로 주고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 힌트를 얻어서 그렇다면 우리는 바나나 잎은 깔아주지 못하지만 그 대신 뒷면에 바나나 잎을 형상화해서 좀 추상적인 모습으로 표현을 해놓고 바닥을 봉헌대 비슷하게 놓아서 그들이 어떤 저희한테 원했던 바를 저희가 좀 다른 디자인으로 좀 승화를 시켰습니다. 그럼 이렇게 서로를 주고받는 여러 화폐들, 굉장히 사실 단위도 많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여러 가지 큰 조개의 화폐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모습의 화폐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긍정적인 교류 이면에 또 굉장히 부정적인 형태로, 즉 전쟁을 통해서 공동체와 공동체가 서로 맞서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대표적인 방패 유물을 하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이번 전시를 보실 때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전시품들은 대부분 나무라든가 돌이라든가 이런 자연물로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섬들에서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뭐 그 전쟁이 그렇게 뭐 무섭겠어, 그렇게 뭐 대단할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사실 무섭습니다. 전쟁의 방식 자체가 우리가 오늘날의 어떤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아주 잔혹하고 무서운 것들이 많은데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첫 번째 이 거대한 방패가 바로 그 대표적인 전쟁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또 유물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들의 전쟁 중에서 일어나는 헤드헌팅이라고도 하는 그 전쟁의 하나의 풍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이런 머리를 베어오는 이 전쟁의 여러 가지 이 특징은 가장 신성한 에너지를 서로 가져옴으로써 자신의 부족의 에너지, 활력을 더 높이고 그럼으로써 부족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이런 어떤 곤란들을 해결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방패에는 그 머리 사냥에 관한 이야기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맨 윗부분에 있는 모습은 바로 거북이의 머리를 보여줍니다. 머리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처럼 머리가 베어진 그런 상황을 또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는 거대한 두 다리를 가진 마치 새 모양처럼 보이는 한 5개 정도 되는 거대한 동물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새가 아니라 박쥐입니다. 박쥐 중에서도 과일, 열매를 따오는 과일 박쥐예요. 그래서 열매를 따오는 그 모습이 마치 머리를 베어오는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머리 사냥의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옆에 있는 조그만한 다리가 비슷한 두 다리를 갖고 있는 모습 같은 여러 가지 모습 보이는데요. 이 중에는 번식
어떤 번영을 상징하는 주머니쥐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짝짓기를 하고 있는 사마귀의 모습도 보입니다. 사마귀가 짝짓기 중에는 끝나고 났을 때 이 암컷이 수컷의 머리를 뜯어내어 먹는다는 좀 다소 무서운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곳에 담음으로써 자신들이 하고 있는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고 더 많은 풍요와 번영을 바라는 어떤 모습이 담겨 있는 일종의 전쟁용 장식, 그 방패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또 다른 형태의 유물에도 잘 드러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솔로몬 제도의 은구주 뱃머리 조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머리 사냥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평양 지역에서도 이 솔로몬 제도라는 곳에는 굉장히 독특한 모양의 이런 대표적인 또 전시품이 있습니다. 이번 전시 마나모아나 전시의 포스터에도 등장하는 대표 유물이기도 한데요. 이 조각의 이름은 은구주라고 부릅니다. 카누의 뱃머리를 장식하던 조각입니다. 그 특징으로는 이렇게 까만 형태의 그 칠이 된 곳에 자개로 아주 섬세하게 눈과 여러 가지 형태들을 담은 것이라 볼 수가 있죠. 이걸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실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머리 사냥이라든가 이런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에는 당연히 그곳으로 가기 위한 카누가 필요했는데요. 한 대의 카누로는 가기 역부족이었겠죠. 그렇다면 여러 척의 카누를 가지고 가야 했을 겁니다. 그때는 내 카누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카누를 빌려야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여러 카누를 빌리게 되면 이 출정하는 사람, 전쟁을 주도하는 그 사람의 상징하는 여러 가지 그런 조각들을 카누에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내 배는 아니지만 내 조각이 붙는 순간 우리가 함께 내 이름으로 출전하는 하나의 거대한 그 집합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마도 족장 내지는 중요한 어떤 인물들이 그런 전쟁을 지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가문, 일종의 족장의 상징이 되는 여러 이렇게 특이한 모양의 뱃머리 조각들을 달고 지역으로 진출을 해서 또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잘 보시면 그 인물 얼굴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저것이 멀리서 볼 때는 마치 따온 머리, 즉 좀 표현이 좀 무섭지만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베어온 머리를 마치 싣고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자아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일종의 머리 사냥의 승리를 기원하는 측면에서 만들어졌을까 또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사실 이번 전시에서 모든 곳곳에 있는 여러 유물들을 잘 보시게 되면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유물들이 그 두 눈을 담고 있는데요. 이 눈은 인간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즉 여러 가지 인간의 보지 못하는 혹은 악한 힘,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무서운 힘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 주기도 하는 역할을 하고 더 항해를 안전하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눈들을 여러 무기류 혹은 뱃머리 조각들 이런 것에 가득 담아서 또 자신들을 어떤 수호하는 그런 힘으로도 활용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전시를 직접 보시게 된다면 각 전시품마다 숨어있는 이런 눈들을 발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맥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섬들, 특히 이 멜라네시아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 그 족장들은 어떠한 존재였을까?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태평양의 섬들에 있는 여러 부족들에는 중요한 족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이런 폴리네시아 지역과 멜라네시아 지역, 비록 지역 구분을 이렇게 임의로 했다고는 하나 실제 폴리네시아, 멜라네시아의 족장은 굉장히 다른 성격을 지닙니다. 주로 대부분의 섬들에서는 이 족장의 존재는 그야말로 대대손손 전해지는 세습적인 족장들이 많은데요. 이 멜라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족장도 선출이 가능합니다. 그 족장에 선출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복받은 족장이어야 합니다. 즉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로워지고 또 마을에 큰 재난이 없고 그것은 곧 조상님이 돌보는 그 존재이니 마땅히 족장이 되어 인도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 족장들이 또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이 풍부한 재화들, 여러 자원들을 고루고루 잘 나눠주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재화일수록 더 잘 이것을 가꾸고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족장의 중요한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재화 중에 하나가 돼지 이빨입니다.
멧돼지처럼 보이는 이빨이 있는 돼지들의 경우에 어려서 윗니를 빼버리면 아랫니가 막힘없이 자라면서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원을 가지게 되면 이 돼지가 가진 귀한 영혼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바로 저쪽에 보이는 좀 무섭게 생긴 저 도살 도구로 돼지야, 그래, 이제 잘 컸구나. 그렇지만 너의 소중한 영혼은 이제 내가 가져가서 더 귀한 것에 쓰겠다. 저걸로 한 번에 도살을 해버리는 거죠. 조금 무서운 약간의 잔혹동화 같은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얻어진 돼지의 이빨은 여러 가지 장신구, 중요한 어떤 가치를 지닌 재화로 쓰이면서 족장의 권위나 위신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 동그랗게 생긴 마치 상아처럼 보이는 이것이 이 돼지 이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멜라네시아 족장들은 재화를 나눔으로써, 즉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자신을 존중을 받는 존재로서 만들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대표적인 누벨 칼레돈이라고 하는 곳에는 카낙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의 대표적인 이 전시품도 이번 전시에 오게 됐는데요.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전시에는 누벨 칼레도니, 흔히는 뉴 칼레도니아로 알려진 이 섬의 카낙족의 대표적인 유물들이 함께 한국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대한 동그란 옥으로 만들어진 도끼 아래 나무를 세우고 있는 이 도끼가 보이고요. 옥 도끼가 보이고 또 아래쪽에는 그 옥을 이용해서 만든 아주 귀한 목걸이가 보입니다. 저 옥도 마찬가지고 저 나무와 연결된 하나하나 이렇게 실로 묶은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요. 일반적인 섬유실이 아니고 박쥐털입니다. 그 박쥐털, 붉은 박쥐털 하나하나를 이어서 저렇게 실처럼 끈을 만들고 연결을 해서 도끼날 서로 이었던 것이죠. 저 도끼는 족장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카낙 쪽에는 그 마을 한가운데에 이른바 이제 그랑카스라고 하는 거대한 집이 있었고 그 집에서 한 마을 한가운데 저 도끼를 드는 순간 마치 우주의 중심처럼 족장의 권위를 인정하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카낙 쪽은 사실 제가 더 왜 설명을 드리냐면 전통을 지켜가면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서 이 누베칼레도니아에 있는 문화를 지켜가는 부족이기도 하지만 이번 전시를 함께 기획한 프랑스 깨브랑리 자크 시라크 박물관의 관장님이 또한 이 카낙 쪽 출신의 관장이기도 합니다. 사실 프랑스에 있는 국립기관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브르라든가 뭐 오르세 혹은 뽕피두 같은 박물관도 있지만 이 깨브랑리 자크 시라크 박물관이 대표적인 비서구 문물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박물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프랑스 국립박물관의 하나인데 그 중에 그 관장으로 이 카낙 쪽 출신의 관장님이 임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되었고 이번 전시에도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라든가 아주 높게 또 반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번 전시 초반부터 어디선가 이렇게 다듬이 소리 같은 뭔가 소리가 들린다 생각했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지금 이렇게 들리는 소리, 마치 우리나라의 다듬이 소리 같은 이 소리는 북소리입니다. 근데 바로 여러분 보시는 이 조각품 중에 하나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거대한 홈이 있는 큰 기둥 하나 보이실 텐데요. 마치 어떤 분은 이걸 보고 우리나라 장승하고 비슷하네. 거기도 장승이 있었나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장승이 아니고 서 있는 바로 슬릿드럼, 거대한 이렇게 홈이 있는 북이고요. 이 북은 양쪽 구멍이 있는 양쪽의 바깥 부분을 이렇게 치면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주로 마을의 중심이 되는 마을 광장 같은 주변에 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북소리를 치면서 어떤 의식을 알리거나 모임을 알리거나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용도로도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모여진 사람들은 함께 무엇을 했을까요? 그때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존재, 즉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고 그리고 나와 지금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조상의 영혼, 조상을 부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축제의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축제라고도 볼 수 있고 하나의 의식으로도 볼 수 있는 이러한 큰 어떤 모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에서도 대표 3가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조상들을 맞이하기 위한 가면입니다.
마스크를 쓰는 순간 조상의 영혼이 내 안으로 들어와 조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하게 만든 여러 가면들을 통해서 일종의 조상과의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도구로도 활용했음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화려한 장식들을 단 여러 도구들은 수학이라든가 혹은 성년의식이라든가 혹은 다양한 축제 의식대에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조상을 부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두 번째는 바로 소리, 악기입니다. 지금 이러한 북소리를 비롯해서 다양한 악기들을 통해서 그 소리로서 조상들을 모셔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로 여러 율동, 즉 춤이라는 어떤 동작을 통해서 조상을 불러오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춤 도구들은 이전 사람들이 어떻게 의식을 준비하고 축제에 참여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축제에 있었던 대표적인 세 가지 유물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들의 공동체 문화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옆에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이런 가면, 마스크들이 보이는데요. 이러한 가면들이야말로 오세아니아 문화, 축제나 공동체 의식의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화려한 형상의 색색, 나무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든 이러한 각각의 가면들은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 굉장히 화려한 가면이 보이실 거예요. 사실 이 가면을 가만히 보면 처음 드는 생각이 얼굴이 좀 큰 사람이 썼겠다 싶죠. 사실 눈의 그런 방향도 그렇고 저걸 딱 쓰려면 얼굴에 딱 들어가지 않을 텐데 라고 할 텐데 저것은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얌, 우리말로 하면 참마, 어떤 그런 수학 작물을 쓰던 가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 우리가 보는 고구마 비슷한 그 참마 같은 것들 주먹 정도? 되게 자그마한 정도로 생각을 할 텐데 큰 거 같은 경우에는 7, 8m가 넘는 굉장히 거대한 마가 생산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얌 축제 같은 것을 열어서 가장 큰 작물을 수확한 사람에게는 상이 돌아가기도 하고 일종의 족장의 어떤 풍요를 또 증명하는 용도로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러한 거대한 얌, 그 작물의 얼굴 부분, 머리 부분에다가 저 가면을 씌우고 어떤 수학의 풍요로움 이런 것을 기원하기도 했던 것이죠. 제 옆에 있는 가면 하나를 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손잡이가 있는 이 재미난 가면은 바누아투 지역에서 주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면은 이 지역에서 독특한 행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행사는 일정한 나이가 정도 됐을 때 그 성년 남성들이 높은 절벽 위에 끈 하나만을 메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신호를 하면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려서 바닥을 탁 스치게 되면 이번에는 풍년이 오겠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용도로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게 쉽지 않았겠죠. 때로는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 용기를 가지고 어떤 수학의 풍요로움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됐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런 비슷한 거 우리 오늘날에도 있는데 번지점프 같은 것. 바로 여기서 유래한 것입니다. 바로 바누아투 지역의 골뛰기 의식이라고 하는 것에서 현대의 새로운 또 좀 뭔가 레저 스포츠로서 번지점프가 또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럼 저 가면은 어떤 데 썼느냐면 그렇게 뛰어내릴 때 주변에 사람이 있거나 하면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때 저것을 앞에다 놓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나 아이들이나 같이 옆에 오지 못하도록 하고 일정한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골뛰기 의식을 진행했던 것이죠. 이렇게 각각의 마스크에는 그 오세아니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의식들, 축제의 여러 다양한 면모를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악기 그리고 춤 도구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세아니아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가장 중요하게 빠질 수 없는 것들은 바로 춤입니다. 춤은 그들의 어떤 몸짓, 소리, 그리고 의식,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여러 가지 향기라든가 그들의 여러 가지 감각을 일깨우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했고요. 그러한 춤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음악, 소리입니다. 그 소리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은 바로 북입니다. 북을 빼놓고서는 오세아니아 문화를 얘기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북은 굉장히 중요한 그 축제, 의식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연 북이 어디 있는지 좀 의아스러우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마치 모래시계처럼 생긴 혹은 물고기 입모양을 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도구가 모두 북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손잡이 모양으로
잡을 수 있는 모양의 그런 고리들이 있고요. 그걸 잡고 한 손으로 윗부분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러한 북들은 남자들이 치고 뒤에서는 여자들이 어떤 그 춤을 통해서 자신들의 표현하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의식을 치르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북 외에도 다양한 악기들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위에 있는 마치 거대한 장대 같기도 한 저 막대들은 뭘까 싶으실 텐데 저거 바로 피리입니다. 특히 두 명이 같이 부르는 쌍피리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이 조금 다른데 그 음의 차이를 이용해서 함께 부르면서 어떤 의식을 더 고조시키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실제 춤은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춤 도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제나 의식에서 빠질 수 없었던 춤은 여러 가지 그들의 중요한 에너지를 불러오는 아주 결정적인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유물들은 춤을 출 때 사용하는 춤 도구들입니다. 일종의 춤 막대인데요.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 잡는 부분, 손잡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아주 화려하게 회전시키면서 흔들면서 일종의 시각적인 착시 효과, 아주 현란한 무용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 이런 여러 가지 춤 도구, 마스크들, 악기들 이런 것은 모두 어우러져서 그 축제의 시간 자체는 몇 분, 뭐 길어야 한두 시간밖에 되지 않지만 그것을 위해서 거의 1년간을 준비할 정도로 오세아니아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든 춤 혹은 축제, 의식 이 모든 것이 중요한 삶의 하나의 부분이기도 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영향을 주는 가장 또 중요한 수단이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렇게 유물들만이 아니라 실제 그렇다면 축제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또한 더 상세한 내용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새로 여러 정보를 드리기 위한 터치 스크린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간략히 보시면서 전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은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아마키 마을에 있는 축제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이 축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마을의 중심에 있는 가장 거대한 집, 즉 의식의 집 혹은 남자들의 집이라고도 불리는 그 거대한 집을 개관하는 말하자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낮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며칠간에 걸쳐서 이어지는 이 축제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길이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 어떤 식으로 저런 의식들 혹은 춤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축제의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각 중요한 주제들 각 부마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다양한 터치 스크린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물을 굉장히 가까이서 보고 싶긴 하지만 더는 다가갈 수가 없을 때 아마 중요한 또 여러분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 이렇게 터치하셔서 훨씬 더 이렇게 크기를 키워보시면 다양한 형태로 실제 유물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감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까지 봤던 멜라네시아를 떠나 폴리네시아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부 폴리네시아를 시작하겠습니다.